자, 이제까지 이제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그 수단으로서의 핵심은 법의 지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법의 원류는 헌법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의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추상적 장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다시 말하자면 입법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최종 수단, 최후 수단이 탄핵인 것처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수행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 계엄이다. 이는 사실 실질적으로 등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계엄을 내렸다는 것 때문에 펄펄 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펄펄 뛰느냐라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 어떤 배경이랄지 그렇게 된 어떤 동기랄지 이런 것은 이미지에 지나치게 취약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힘에 지나치게 취약한 거기에 사로잡히기가 매우 쉬운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그런 점이 강하다. 그런 점이 그 취약성이 매우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언론이라든가 어떤 문화 이런 데 이제 매우 약해진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쪽 뭐 탄핵 찬성 집회 가면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가서 또 이제 또 좌파 쪽에 이제 숱한 가수들 뭐 나와가지고 막 공연하고 뭐 마치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뭐 그러고 있겠죠. 그랬었겠죠. 이제 뭐 탄핵이 됐으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지원군의 질문에 따라서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윤이 정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했겠냐.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정국이 진행될 것 같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짐작을 추측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이제 논리적인 요소들과 사실적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추측의 영역의 어떤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그렇긴 한데 얘기를 했고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보통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윤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를 털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그게 주된 목적인 것 같고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건 팩트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들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죠. 일단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국회 측에 무언가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날린다. 또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에게 고한다. 지금 입법부의 행태가 얼마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개헌법 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사법의 어떤 일을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을 할 때 좀 현저하게 저해가 되고 있는 건 사실 뭐 누가 생각해도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뭐 탄핵을 무슨 뭐 28번을 하고 뭐 사실 이거는 막가자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목적을 있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굳이 군이 국회에 진입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군이 국회에 진입할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어차피 선관위가 목적이었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들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왜 군이 국회에 진입했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당 그리고 한동훈 이 사실 제일 문제시하는 건 이거 아니겠어요? 김어준은 뭐 한동훈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 특유의 또 풍을 떨고 있는데 그랬을 리는 없고 아무튼 참 재밌는 친구야 내가 볼수록 그리고 그 김어준은 뭐 여담이지만 김어준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김경률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야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역시 한국인들의 미개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보면 근데 참 가소롭다 그래야 되나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야 되나 이건 코미디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일인데 어쨌든 왜 군이 국회에 진입했나 우리가 또 이제 옵션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가능한 어떤 옵션들을 1번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성동격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리성자를 쓰는데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서쪽을 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칠격자를 써서 성동격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국회가 있고 여기 선관위가 있으며 실제 목적은 여긴데 여기에 뭔가 액션을 하지 않고 여기만 하면 주목이 일로 될 테니
언론이고 뭐고를 이쪽에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어쨌든 군을 보냈다. 그리고 국회 진입 정도까지는 사실 개헌법에도 뭐 저촉되는 게 없고 헌법에도 저촉되는 게 없고 뭐 진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단지 뭐만 있다 그랬어요. 국회에서 해제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란 말은 없죠. 해제 요구안을 따라야 한다. 뭐 요 정도지 구체적으로 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계엄 상황이라는 건 어쨌든 정상적 헌정 질서가 너무 무너졌으니까 정상적 헌정 시스템이 아닌 비상 시스템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회 진입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의결을 막지는 않고 그럼 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의결은 막지를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쪽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할 일을 한다.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겠죠.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죠? 작전상.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작전상의 이런 어떤 그 현상적 추이들을 보면 실제로 다 알다시피 국회에는 1시간 후에 들어갔고 개헌 후 여기서는 미리 가 있었고 그래서 선관위에 2분 만에 진입했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여기가 사실은 진짜 목적이었고 여기에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를 미끼로 삼았다. 뭐 이것도 굉장히 뭐 강력한 설득력 있는 옵션 아니에요? 두 번째 옵션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옵션이죠. 너희들 자꾸 이러면 계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어쨌든 국회를 어떤 정도로 좀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뭐 대표적으로 일단은 1번은 우원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원식이 국회의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의회의 폭주 때문에 생겨난 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의회의 대장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쩌면 뭐 이재명 당대표니까. 그리고 또 어쩌면 한동훈. 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회가 이렇게 되게 된 걸 원인을 따져보면 얘한테 있거든. 윤희 보기에. 우선 얘 때문에 총선을 말아먹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얘가 당대표인 이유가 크고 그리고 만약에 계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얘가 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얘가 안 도와줄 건 분명하고 그럼 예를 들어 한동훈을 체포를 하거나 그랬으면 이를테면 뭐 탄핵까지는 안 갔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짐작을 또 세 번째 옵션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국회에 진입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의도는 뭔지 모르죠. 중요한 거는 군이 뭐 실탄도 지급을 안 받았고 뭐 그래도 군은 위협적이죠. 군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싸그리 뭐 국회를 봉쇄하고 싸그리 막 잡아가려고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어쩌면 의도한 바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정당하냐? 요건 봐야죠. 정당하냐? 얘네들을 체포하는 게 정당하냐? 어떤 측면에서 법적으로 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정당하다는 거는 법에서는 부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게 되는 거거든요. 부당하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불법적 요소가 있지 않으면 합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준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법적 요소가 있냐? 일단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헌법 77조에는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안 된다라든지 뭐 없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계엄법에도 없어요. 뭐만 있냐 하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쨌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막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못할 거 아니냐. 국회에서 의결을. 근데 그것도 좀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77조 5항이 내 느낌으로는 계엄을 막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이 나서 계엄령 선포를 했어요. 심플하게 거의 준하는 사태도 아니고 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의회가 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바로 요구할까? 요구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못한다기보다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게 지금 계엄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근데 왜 이렇게 흘렀습니다. 시간이. 적절한 시기가 왔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아요. 전쟁의 위험도 어느 정도 사라졌는데 그때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해제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네가 계엄을 지속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로 읽어야지. 이게 계엄을 하기만 하면 국회에서 바로 반대할 수 있어.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뭐 그런다고 일단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계엄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리로 인정을 한다면 어떤 통치행위로 인정을 일단 거기서부터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친구들은. 근데 통치행위로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국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한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제출하거나 혹은 의결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80년도 계엄이 어떻게 됐었는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우원식을 체포했다 칩시다. 그러면 의결을 못 하나? 해요. 부의장이 대신하면 돼요. 의장이 없으면. 그런데 얘를 체포한다면 어떤 이유로 체포하겠어요? 얘가 지금 의회에 의한 헌정문란의 주범이니까, 형식적으로 국회의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재명을 체포했어요. 그거는 또 이렇게 이재명을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결국 원흉은 얘니까. 한동훈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야당과 같이 계속 야합을 해가지고 계속 행정부를 흔들어 왔으니까 특검법 찬성한다 뭐 막 이러면서. 자,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당하냐 법적으로, 물론 논의는 해야죠. 논의는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의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정당한 요소들도 얼마든지 있다, 설사 이렇다더라도. 자,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 옵션. 얘는 맞지 않을까요? 그 가능성으로 보면 왜 진입했냐, 성동격서. 두 번째,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뭐 경고를 받을 친구들도 아니고, 그걸 뭐 윤이 몰랐을 거 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뭐 윤이 무슨 원래는 그쪽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하면 겁먹고 이럴 거라고 봤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세모 정도로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거 아니야, 이 계엄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를 따질 거란 말이에요. 계엄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적법하냐, 수행 과정이 적법하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심리를 할 텐데, 동기가 적법하냐 가지고는 별 문제 삼을 게 없지 않냐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수행의 차원에서 이쪽이 헌정문란이냐 아니냐, 이건 가지고서는 아마 논쟁이 있을 텐데, 그때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뭐 정말 체포하려고 했다던가 이런 정황이 확실하게 포착이 되거나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정당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중요한 면이 있는 거고. 뭐 이걸 하려고 했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핵심은 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1번이었다면, 그리고 1번밖에 없었다면, 뭐 예를 들어 국민에게 고함, 한국민의 고함 이런 거 사실 고해졌어. 확실히 문제를 던졌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나는 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 이렇게 입법부에서 난장질을 쳐왔던 걸 온몸으로 문제로 만들었잖아 일단. 그리고 저렇게 늘어져 있던 우파들을 다 각성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도 알겠지만 광화문에 정말 개떼처럼 모였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정도로 모일 줄은 알았지만, 혹시 봤나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근데 어쨌든 그러지 않고는 이거는 그냥 망가진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자신의 한 몸을 바쳐서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목적은 달성된 셈이에요. 어차피 좌파들은 뭔 소리를 하나, 어떤 상황이 오냐 무조건 나쁜 놈이잖아요. 단 한 번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을 인정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가증스럽습니다. 계엄 가지고서 막 이럴 때 보면, 개념의 할아버지가 와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단 한 번도 대통령을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 치사하다고밖에 말 못하는 거지. 계엄을 해가지고 누구 하나 팔이라도 하나 부러졌어, 시민 중에. 발목이라도 삐었어.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내내 반대해 왔으니까. 근데 정작 이제 우파들 중에서는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도 많고, 계엄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걸 확 문제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그건 성공했다고 보고. 자, 근데 이제 그럼 왜 군이 국회에 진입했냐, 다시 이제 돌아오면, 만약에 1번이었다 그러면은 성공과 실패는 뭐로 나뉘냐면, 성공이면 밝히면 성공이고, 부정선거를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으면 성공이고, 실패면 얘를 못하면 실패고, 그런 거죠. 모르죠,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약간 실패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워낙에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어서 그렇고.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음화문에서 이 얘기가 성공했다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죠, 카드로 가지고 있는지. 근데 뭐 증거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만약에 얘였다면 그러면 실패인 거죠. 실패 확정. 털끝 하나 못 건드렸으니까. 왜? 군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군이 맘대로 이제 안. 근데 그게 문제인가? 사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그래. 사실 이게 가능성으로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명색이 검사를 뼈가 굵은 사람이 작전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어설프게? 그건 좀 믿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군이 말을 안 들었다 오케이. 그런데 군이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계엄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로 가? 뭐 한동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이 돼야지. 우원식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좌파들은 이제 다 요거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요 문제에 있어서는 부당하다고 보기보단 정당하다고 보는 쪽이 난 또 맞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얘기했듯이 합법이라는 건 결국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결국 부정적인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저질렀을 때 그때 그게 불법이 되는 건데, 법령상으로는 뭐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전혀 안 된다는 법이 없어. 그래서 최근에 알았는데 계속 민주당에서 계엄법 개정을 발의를 했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국회의원을 잡아가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완전히 국회를 성역화 만드는 그런 데서 발의를 했었더라고요. 발의를 직접 했는지 논의 중에 있었는지 그건 분명치 않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얘는 참 그렇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서부터 얘기했지만 윤석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증언들은 사실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정황적인 어떤 증거로는 이게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기엔 너무 어설펐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고? 어쨌든 요게 결국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요게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왜라는 질문이죠. 왜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뭐 짧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짧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큰 그림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얘를 국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세계 측면에서.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한국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서는 봐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도 이미 어떤 글로벌 질서에 편입이 돼 있고, 사실 뭐 선진국이죠. 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개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미개하다는 것도 이게 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냥 막스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말도 쓰고, 내가 참 막스라는 사람이 학자의 도덕적인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어서 막 말을 갖다 붙이니까 막, 어쨌든 문명이라는 건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다가 인간이란 존재는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뻘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피를 보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는 요때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이렇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만큼만 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갑자기 쭉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발전이라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비교해 보면 발전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한국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개함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카데믹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이 얘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복잡하니까 요 얘기 대신을 먼저 시작하지 말고 왜라고 하는 질문에 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 국내적으로 지금 왜 이런 상황으로 왔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좌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힘을 기르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윤이 이걸 바로잡아야겠다는 결단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 이 얘기죠. 그래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힘을 기르면 나쁜 건가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부정부패가 문제인가요? 힘을 길러서 할 일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헌정 질서를, 더구나 많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다수는 민주당이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윤이 어떤 문제를 느꼈다. 얘를 절감했다. 느꼈다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윤의 입장에서 서서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무슨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걸 알아야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요? 약간 좀 패거리 얘기도 했지만 뭐 때를 짓고 힘을 기르고 뭐, 근데 그건 좀 현상적이고, 뭐가 문제냐? 헌정 질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체제, 그리고 기본권.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이 체제가 흔들린다. 이게 문제겠지. 그럼 이게 왜 흔들리냐? 어떻게 흔들리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흔들리냐? 왜 흔들리냐? 요거는 뭐의 지배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법의 지배라는 거는 법을 지키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형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법 얘기에서 내가 선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선거 임기 이런 거를, 그것이 어떤 선거든, 그것이 정말 뭐 부정선거로 밝혀졌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형식적으로는 부정선거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뭐가 외압이 있었어. 근데 외압까지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전두환이 대통령 될 때 그때 간접민주주의 체제였는데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가가지고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부정적인 무효표가 막 들어갔다던가 표를 막 그냥 조작했다던가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두환의 어떤 위력에 눌려서 그렇게 됐다. 근데 애매하잖아. 눌려서 그렇게 했는지, 저 사람이야 정말 대통령이 돼야 한국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지, 이거를 일일이 밝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전두환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난 제가 싫지만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기본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지.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뭐 역사적인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1980년이니까 지금 5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해야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하면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헌정주사치를 다 깨버리고 이제 자신이 무도하게 무단으로 권력을 잡았다. 따라서 이 사람 말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애매해요. 그 애매함을 이제 자꾸 얘기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역으로 우리 한번 좌파들의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야지 오히려 문제도 풀릴 것 같아요. 좌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의 좌파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또 할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좌파의 반대는 우파. 좌파는 뭐라고도 불러? 뭐 무슨 정당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진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도 불러요. 참 요 구도에 대해서 내가 이제야 조금 개념이 좀 바로잡아지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한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더 된 것 같아요. 20년 전. 20년 더 넘은 것 같아요. 제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일단은 이걸 가르는데 좌파 우파는 가치가 여기 함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좌파 우파는 좌파 우파는 안 돼 있죠. 여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좌우인데 여기에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없잖아요. 근데 진보 보수 그러면 이 진보가 뭐겠어? 역사의 진보일 거 아니에요. 보수라 그러면 역사의 보수일 거고.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게 만들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보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수는 어떤 사람들이야? 역사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진보는 좋은 거, 보수는 나쁜 거, 발목 잡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역사라는 게 마치 이런 거 같잖아요. 10분 양보해도 진보는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고 보수는 역사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고 이런 거 같잖아요. 물론 이렇게도 해석을 하긴 합니다. 진보인 사람들은 역사가 혁명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보수인 사람들은 역사는 기본을 지키면서 개혁을 통해서 기본적인 건 지켜가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진보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그런 사람들 이러면은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장 이 말만 놓고 보면 아니잖아요. 여기 진보라는 말이 혁명적 이런 말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딱 봐도 이쪽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 사람들은 과거 회귀적이고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좌파가 과거 회귀적이면 그러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철폐해야 한다. 좌파 우파로 써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죠. 20년 전부터. 그때는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아직도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런 말들을 써요. 폐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보수일지언정 보수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프레임으로 봤을 때 불리해져요. 그러면 좌파 우파 그러면은 이건 가치 중립적이니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럼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어요. 좌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자코뱅당 쪽이었고, 우파는 당통이 그쪽이었는데 지롱들당 쪽이었고. 근데 이거 가지고서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돼가지고 하지만 딱 지금의 상황하고 딱 들어맞진 않아요. 하나같이 들어맞는다면 이런 건 있어요. 이쪽은 관념적이에요. 이쪽은 현실적이에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좌파라고 그럴 때는 좌파 이론가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막스란 말이에요. 근데 막스는 내내 관념론이 나쁜 거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이것도 사실은 막스가 이 말을 많이 쓰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교과서라든지 막스 해설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러나 저러나 간에 어쨌든 간에 유물론 한단 말이에요. 과학적 유물론 맨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관념론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막스야말로 지독히 관념적인 인간이거든요. 자, 그럼 관념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또 무슨 상관이 있냐? 요거를 나는 얘는 관념론이라고 부르고 얘는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아이디얼리즘,
얘는 리얼리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얘기 하고 넘어갈까 살짝? 자, 그럼 왜 좌코뱅당은 이제 의회에서 국민공회에서 왼쪽에 섰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딴 이유는 별로 없고. 그리고 지롱드당은 오른쪽에 섰고. 자, 그럼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양쪽이 전부 다 혁명 세력이에요. 양쪽이 전부 다 봉건제를 철폐하고 시민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역사로 보면 다 진보예요. 둘 다. 다 시민사회 만들어야 된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기본권 다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 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 시민혁명이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체제를 바라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레짐을 바꾸는, 체제를 바꾸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뭐였겠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가 이런 근대 시민국가,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지기 전의 체제는 뭐였겠어요? 왕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시민국가의 관념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념이라는 건 언제나 완벽하거든요. 관념의 특징입니다. 그 완벽성. 우리가 의자를 예를 들면 이 의자가 관념 속에서는 의자라는 건 완벽한 거예요. 의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의자에 일단 포괄할 수 있고, 그리고 의자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히라보는 엘곤이라 그러는데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이 관념 안에서는 가장 잘 실현되는 어떤 것이지. 근데 구체적으로 의자들은 그렇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근대 시민국가라는 관념이 로베스피에르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완벽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지. 글로 가기 위해서. 뭐랑 똑같냐? 막스가 머릿속에 그린 건 공산사회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들은 다 쓸어버려야죠. 혁명적으로.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폭력적 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그리고 그거를 아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혁명론을 구성한 게 블라디미르 레닌이고, 그리고 마오쩌둥이에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국제적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의 특징, 관념적이다.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진보를 해. 인간이 진보를 해.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느냐, 문제를 항상 유토피아를 만드는 겁니다. 유토피아는 아주 저 멀리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향해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목적 중심이 됩니다. 절차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이 또 그랬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파는 예를 들어 당통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지롱드당은 일단은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 이쪽에서는 왕을 처형해야 된다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처형하죠, 실제로. 근데 이쪽은 야, 너무 갑자기 이러면 안 되잖아. 일단은 왕을 놔두고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입헌을 해가지고 좀 차근차근 가자. 그래서 실제로 입헌 군주제인 국가들이 지금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영국 문화가 이제 프랑스 문화가 좀 다른 점인데, 이거는 조금 뭐 좀 너무 얘기가 좀 번져가지만 재밌으니까, 보통 근대 철학을 이야기할 때 크게 합리주의, 합리론과 경험주의, 경험론으로 나눕니다. 합리론은 어디에서 많이 발달했느냐? 대륙 쪽에서 많이 발달했어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합리주의라는 거는 관념을 중심으로 철학을 하는 거예요. 경험주의는 관념을 중심으로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현상을 중심으로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국은 지금까지도 누가 있어? 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미 전통은 이쪽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스도 물론 당연히 독일 사람이고 다 대륙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독일은 특히나 관념론이 강하고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처음에 시민혁명 할 때 거기도 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가 안 나왔겠어? 왕도 다 내리고. 근데 이렇게까지 되면 피바다가 되니까 그래도 왕은 그냥 놔두고 대신에 이제 허수아비처럼 놔두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하고 상징적 존재로 하고 그다음에 입헌을 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에 군대 시민국가의 핵심은 모의 탄생부터다. 기본권. 그런데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뭐다? 그렇지.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되는 거예요. 헌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주도 존재하고 입헌 군주제가 되는 거예요. 입헌 군주제인 국가는 나라들 많죠. 영국도 그렇고 일본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쪽은 어떠냐? 다 때려 엎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구도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자꾸 이제 가지를 치게 되는데 요게 한국인의 종특인 것 같기도 해요. 뭘 보면 아느냐? 단 한 번도 주작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사실은 이제 이걸 성리학이라고 하죠. 근데 조선에서 주자학적으로 뭘 얘기를 주장을 하거나 글도 주자학적으로 써야 돼요. 주자의 문체로. 성리학적 문체가 또 따로 있거든.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안 쓰면 뭐로 몰렸다? 사문단조로 몰렸다. 야, 진짜 관념적이잖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주자학은 사실은 참고로 말하면 중국 철학 역사에서 봤을 때 중국 철학은 별로 관념적이지 않거든 원래. 근데 주자학, 성리학은 중국 철학 전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관념적인 철학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래서 단 한 번도 주자학적 정치 체제를 이상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물론 이제 뭐 과거 시험 보거나 할 때는 주자 성리학에서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국학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 체계가 그렇게 돌아갔냐? 아니에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성리학적 정치 체계를 완성한 나라가 어디다? 조선입니다. 놀랍죠. 그 정도로 조선이라는 국가는 관념적인 국가예요. 주자하고 상관이 없는데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게 소중화주의입니다. 들어봤냐 혹시 소중화주의라고? 자, 중화주의 그럼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중화민족 이런 거잖아요. 중화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중국인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중심이 되려면 동양적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하면은 단순히 힘만 세면 안 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뭐 군자로 풀 수도 있지만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조공제도 같은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고래부터 아주 옛날서부터 중국은 어떤 식으로 주변국들을 다스리냐면 직접 가서 자신의 영토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 영토를 만들어 봐야 유지하기도 힘들고 관리 보내봐야 관리 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왜 삼국지에 보면은 칠종칠금이라는 말 아나요? 칠종칠금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7번 잡았고 7번 놔줬다는 뜻인데, 간단히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갈량이 남만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지금 인도 차이나 쪽인데 남만을 정벌을 하러 갑니다. 서촉을 세운 다음에. 근데 남만을 정벌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에서 계속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당시 위나라, 조조의 나라, 그러니까 당시엔 조비죠. 조조의 나라하고 같이 서로 이제 일종의 군주 신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조공도 그쪽으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깝기는 촉하고 가까우니까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남만을 이끄는, 남만도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장이 맹획이고 그 부족장이 제일 힘이 셌어요. 그래서 얘가 말하면 다른 부족장들이 말을 듣는 뭐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획이라는 그 부족장을 7번 잡았다가 7번 놔준다 이거예요. 계속 잡고 계속 놔줬다 이거죠. 물론 다 구랍니다. 다 소설 속에 나온 얘기인데 소설에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는 맹획이 제갈량에게 마음으로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안 죽이고 그냥 정벌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런 말을 해요. 남만은 우리하고 기후도 너무 다르고 너무 덥고 습해서 누가 가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다. 거기에 자치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에게 신하의 예를 다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면서 기본적으로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식민지는 아니었죠. 근대적 의미의 식민지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군신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식민지라고 봐야지. 일단 연호를 못 썼는데, 연호가 뭔지는 알죠. 연호라는 거는 어떤 한 왕이, 그것이 독립적인 국가라면 A라는 왕이 즉위할 때 연호를 새로 발표합니다. 그 연호를 어디서, 일본에서 쓰잖아요. 지금도 그게 연호예요. 쇼와니, 뭐 지금은 이제 대정이라고, 다이쇼니, 뭐 이게 다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이제 바뀔 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은 연호를 못 썼죠. 자기 연호를 중국 연호에 의해서 캘린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식민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원래 중국은 한족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국들이 있지. 주변국들은 맨날 싸우는 역사지. 기본적으로 통일하고 싸우고 통일하고 이런 역사지. 그리고 이 주자학 전통은 조선에서 볼 때는 명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화는 어디야? 명이에요. 중국은 명이에요. 세계의 중심은 어디다? 명나라예요. 근데 명나라가 망했네.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망했죠. 만주족한테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주족은 조선에게도 정말, 사실 만주족하고 조선의 역사도 굉장히 사실 복잡한데, 만주족이라는 여진족이라고 불렸던 부족인데 항상 조선인들은 좀 무시하던 존재들이었다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저런 무동한 오랑캐가 중국 땅을 지배하고는 있으나 정작 세계의 중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중국은 중화가 아닌 거예요. 그럼 중화는 어디로 왔느냐? 조선으로 도래했다 이거예요. 그게 소중화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이죠. 서인들. 송시열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야, 얼마나 관념적인가요? 관념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자학이 조선에만 지금 보존되고 있으므로. 정통이 일로 왔다는 거예요, 조선이. 이런 민족입니다. 조선, 한국이. 이 정도로 관념적이에요.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목사신데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왜 저렇게 개신교가 난리를 치는지 압니까? 관념적이어서 그래요. 매우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한국에 들어오면 매우 관념적이 됩니다. 현실로부터 자꾸 떠나려고 해요. 불교는 기복신앙으로서의 불교가 강하고, 기복적 요소. 기복이라는 건 복을 이제 기원한다,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불교는 원래 기본적으로, 특히 소승은 자신의 어떤 수양을 위한 건데 그게 아니고 복을 위해서 하던, 매우 현실적인데 매우 관념적이에요. 그걸 뭘로 통해서? 기도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인데 진짜 현실적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열심히 산다든가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주변에 어떤 인명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기 가서 중한테 절에다가 크게 시주하고 천도제 올리고 막 옛날 빌고 뭐 수능 기원 뭐 100일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도 엄청나게 합니다. 사실 수능 때만 되면은 절이 정말 그 시주가 돈이 정말 뭐 큰 절들은 정말 그 뭐 세금도 안 내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불사를 그런 식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얼마나 관념적이에요. 기독교는 안 그래? 기독교도 맨날 뭐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걸 가지고서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냥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기독교의 철학이라는 건. 근데 기독교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날 어떤 식이 되냐면 교회라는 곳이 나쁜 짓 하고 가서 회개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신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가면 정신승리가 되는 거예요. 소중화주의처럼 얼마나 큰 정신승리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개박살이 나죠. 청나라가 밀고 들어와서 병자호란이 나면서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뭐 이런 꼴을 보고 있는 청나라가 보기 어떻겠어요? 두 가지가 다 있었겠지. 가소로움과 괘씸함.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조져버린 거예요. 다. 왕이 막 소위 이제 3번을 고두배라 그러는데 3번을 머리를 이제 땅에 찧으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3번 진짜 찧어야 돼. 그래도 뭐 안 풀고 막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 관념성이 언제 튀어나오느냐? 먹고 살만 할 때 튀어나옵니다. 먹고 살기 바쁠 때는 한국인들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해져.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혼자 한 나라가 자기가 뭐 잘한다고 먹고 살만해지고 좋아지지 않잖아. 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관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산 거예요. 뭐 한국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뭐가 튀어나온다? 얘가 이제 악령처럼 튀어나온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드러난 요 어떤 종특이 지금 이렇게 좌파 세상인 가장 큰 이유예요. 단연 내가. 그러니까 또 뭐랑 결합되느냐? 좌파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사실 좌파 오빠 사상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좌파를 사람으로 분류를 하면 지금 한국에서 내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부류는 40대에서 60대의 사람들. 남녀. 무슨 얘기냐면 1965년서부터 한 1980년 뭐 요 사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때가 언제냐? 1965년생이 대학에 간다면 이게 84년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야. 대충 내가 얘기하는 거지. 뭐 이때쯤이라는 얘기고. 자, 84년이면 어떤 때냐? 삼조 호황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5공화국 시절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드라이브를 건 개혁 드라이브는 자유주의예요. 그 이전까지 박정희 때는 사실은 국가 주도의 뭐 전체주의라까지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 쪽에 가까운 그래도 생산력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본적인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뭐든지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고 일단은 보는 쪽이었는데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뭐 대표적인 사람이 김재익 같은 사람이죠. 김재익을 경제수석으로 놓고 당시에 경제학계에서 이 사람이 최고 엘리트였어요. 단연 누구나 지금도. 근데 이제 아웅산 때 죽었죠. 북한에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다들 뭐 너무 아까워하고 그랬었죠. 근데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도 경제학 교수였잖아요. 그래도 누구나 김재익 그러면 다 끄떡이는 걔라면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이른바 자유주의의 신봉자였어요. 규제 풀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한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삼조 호황하고 맞물리면서 폭발을 합니다. 경제가. 가장 큰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 당시 인플레도 굉장히 심했어요. 인플레 누르면서 갑자기 막 뭐 잘 산다는 것도 그렇잖아. 절대적인 수치도 있지만 내가 1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삶이. 혹은 2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러면 진짜 잘 산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잘 살다는 느낌을 받았겠지. 오히려. 왜냐하면 몇 년 전하고 비교하면 너무 좋아졌거든. 전에는 돼지고기도 한 달에 한 번 먹을 똥 말똥이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그러면 뭐 살만 난다 이러지 않겠어요? 설사 돼지고기를 요새는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그때 느끼는 만족감보다 이때 느꼈던 만족감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이 세대가 87 사태를 만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이때 5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6공화국으로 바뀌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들의 아마 최소한 60%는 다 이때 애들일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세봐서. 젊은 애들도 많이 하긴 하니까. 많이 이제 영입하긴 하니까. 그러나 주도하고 있는 건 무조건 얘네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우원식이니 정청래니 다 이때 뭐 하던 애들이에요. 정청래의 경우에는 미 문화원을 불을 질렀던 친구고 우원식도 연대 학생회장이었던가. 아무튼 다 얘네들이 지금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자,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 어떤 세대냐? 이게 묘하게도 먹고 살만해지면 이놈의 한국인은 관념적으로 흘러요. 왜 그러면 87년 소위 이른바 이제 민주화 운동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또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아지는데 어쨌든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네. 왜라는 질문은 크게 국제적, 국내적, 세계층위, 한국층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한국층위를 먼저 보자면 이런 좌파, 우파의 이런 개념 정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한국이 딱 들어맞는 어떤 코드가 있는데 관념론적이라는 거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런 식의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을 보여왔다. 그리고 관념론이라는 거는 얘기했듯이 뭔가 이상적으로 유토피아니즘을 설정하는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가기가 매우 쉬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세계를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그게 지금처럼 먹고 살만해졌을 때 오히려 더 폭발하는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 사실 기본권이 뭔지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뭔지도 모르는 저 노인네들이 왜 저렇게 우파의 기수가 되어 있냐. 그분들은 현실을 뚫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분들이 뭐 우파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실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파의 가치가 뭔지 잘 모르세요. 알 수가 없죠. 이 복잡한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소위 우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육을 그렇게 많이 못 받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그게 뭐냐 하면 현실을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오면서 관념이라는 사치를 부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쪽의 관념의 향연은 이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치로 보이거나 위험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뚫고 나오는 데서 만들어진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 안에서 빚어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좌파들의 행태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실존적으로는 우파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파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상식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점. 그러니까 지롱도파에서 왕을 막 단두대 올리고 이런 걸 반대한 이유가 아니 뭐 왕을 굳이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왕을 그냥 허수아비로 놔둬도 충분하다. 그건 어떤 상식에 기본적으로 물론 나중에 지롱도파에서도 뭐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최대한 안 죽이는 게 좋잖아 사람을. 뭐 이런 상식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80년대를 거쳐왔던 사람이고 90년대 초반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 소위 이런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에게 상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김경률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술 마시고 나면 연대에 그때는 이제 차를 안에다 막 세울 수 있었거든요. 주차했던 차에 지금도 몇 번 기억나는데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술이 취하면 술버릇이 매우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봐야 대학교 3학년 이때예요. 김경률이.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차 지붕 위에 그 차를 막 다 밟고 다녔었어요. 쾅쾅쾅쾅. 지금도 기억나거든. 상식적입니까? 매우 물상식하죠. 그래도 항상 당당했어. 왜? 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할 사람이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탈상식은 나는 인민을 위한 저 유토피아를 향해서 지금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니까 상식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사파들은 더 했죠. 뭐 말을 내낼 쪽은 말도 못합니다. 뭐 다 입으로 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기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바탕은 상식이니까 현실을 뚫고 나오면서 만들어진. 야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실존이 어떤 점에서 보면 이론보다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진정한 우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기했듯이 정말 우파가 되려면 사실 그런 추상적 칭의의 이런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경향도 많이 보이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사실은 그분들의 상식은 국가가 주도해서 무언가 막 하는 누군가가 막 끌고 가는 이런 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구석은 있습니다. 근데 실존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봐요. 물론 이제 뭐 전쟁을 겪은 분이라면은 뭐 그 6.25 전쟁 때문에 또 그랬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그거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만큼 그것이 관념론인지 뭔지를 모르시지만 어떤 아주 피부로 아주 직감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현실을 뚫고 나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을 통해서 뭘 모르고 있다 쟤네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쟤네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게 관념론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얘기 너무 큰 얘기라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참 한심한 일인데 지금 좌파들이 기대고 있는 역사관이 있고 역사를 보는 어떤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이 이북의 역사 교과서를 참조해서 만든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이들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갇혀 있어요.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럼 그 도대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고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길래 이들은 거기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이제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파 쪽.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8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소위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들은 전부 다 ML리스트들이었다고 봐야 돼요. ML리스트라는 말은 막스 레닌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막스 레닌주의자들이었고 뭐 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에 그 국문과 방 앞에 레닌 흉상이 있었으니까 버젓이 과방 앞에다가 레닌 흉상 갖다 놓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무슨 뭐 나는 운동을 했지만 나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막스 레닌주의자는 아니었어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80년대 후반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이른바 주사파라고 불리우는 주체사상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좀 결은 다르나 어쨌든 전부 다 소위 그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다 빨갱이들이었던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자신들 그렇게 다 자기의 정체성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때 그렇게 있었던 애들이 뭐 색깔론이니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가소로운 일이죠. 실제로 그랬던 애들한테 뭐 걔네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실 옛날엔 그랬었는데 지금 아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지. 아니라면 계속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다 그 얘기 그런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색깔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덮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역사 얘기를 한 다음에는 80년대 후반에는 뭐 완전히 만연했었고 그건 실제로 8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건데 8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소위 이른바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으로서의 학생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쳐왔나.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망가뜨려 왔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론적인 층이니까 이론적인 층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그 좌파적인 어떤 이미지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취약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밌지 않겠나. 당장 일단 우리 뭐 전국에 대해서도 별로 할 얘기 없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뭐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문제고 단지 이제 세력 싸움은 남아 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무브먼트끼리의 충돌 그건 남아 있는데 그건 뭐 이론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그건 오히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한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뭐 얘기해 볼 수는 있지 않겠나. 그 얘기를 하고 나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우파적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우파적 역사관은 어떤 식으로 봐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로 합시다.